정보의 바다를 깊이 들어간다. 인포메이션 기버 문근식입니다. 올해로 정전 72년째인 한반도는 아직 완전한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속에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과거를 되짚고 다가올 전장을 대비하는 우리의 로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 북한은 정전 이후로 끊임없는 도발을 이어왔죠. 우리가 잘 알지요. 정말 이가 갈리도록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발을 당해왔는데, 국방부가 발간한 2022년 국방백서를 살펴보면은 1950년대 이후부터 2022년 말까지 총 1119회 대남 국지 도발을 자행했어요. 사실 이거는 알려진 것만 한 거지 사실 그 더 많아요. 뭐 휴전선, DMZ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은데, 국방부는 대남 국지 도발을 지상 도발 503회, 해상 도발 559회, 공중 도발 52회, GPS 교란 5회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해상 도발이 제일 많잖아요. 왜냐면은 휴전선을 통해서 도발을 하면은 확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주민들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NLL 도발 이런 것 때문에 해군이 제일 고생했어요. 해군이 원래 NLL 침범해가지고 우리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은 NLL 때문에 보직이 교체된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북한에서 해군 군수리부 발령 북한에서 내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상 도발을 많이 했어요. 이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짚어보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죠. 1968년 1월 20일은 이건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 청와대 1.2 사태라고 하면 다 알아요. 북한 124군부대 31명이 대통령 암살을 왔다가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죠. 그래서 31명 침투했는데 28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한 사람이 김신조고, 그다음에 군경 우리도 26명이 사망하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 향토 예비군이 절대로 필요하다 해가 창설하게 됐죠. 그다음에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것도 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인데 이때도 정말 긴장했어요. 120명이 침투해가지고 58일간 대대적인 소탕 작전으로 113명 사살되고 7명이 생포됐어요. 우리도 군경 민간인 49명이 사망하고 이외에 을종 사태 선포를 계속했다고. 갑종, 을종, 병종이 있는데, 갑종은 전시 거의 통합방위사태에서, 을종은 그보다 약간 낮은데 이것도 긴장 상태를 늦출 수 없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동원해가지고 이게 감시와 경계를 했다고. 그 다음에 버마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이것도 지금 비극 중에 하나죠. 비겁하게 이렇게 했다는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켰는데,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순방하던 전두환 대통령이 방문 예정인 장소에서 폭탄이 폭발해서 장관 4명을 포함해서 한국 공식 수행단 17명 등 21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부상당한 사건이죠. 근데 전 대통령은 차량이 늦게 도착해가지고 살아났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비난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도 유명합니다. 이것도 정말 치를 떨 정도로 우리가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987년 11월 29일 아부다비에서 방콕 구간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북한 공작원 김현희 일행이 기내에 시한폭탄을 설치해서 터졌죠. 이거는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승객 115명이 사망하고 국제 항공 테러를 자행했죠. 강릉 잠수함 침투, 이거는 제가 현역 시절 1996년 9월 18일 날 상하급 잠수함이 강릉 앞바다에 좌초했죠.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잠수함이 막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잠수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북한 잠수함장이 수시로 드러나요, 수시로. 그랬는데 공작원을 침투시키다가 이제 좌초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특수부대 26명이 내륙으로 도주했죠. 그래서 11월까지 추격전 끝에 공비 24명 사망했고 1명은 생포, 1명 생포한 사람이 이광수인데, 제가 처음에 신문할 때, 국정원 주관으로 신문할 때 제가 신문하러 갔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습득한 정보는 잠수함에는 북한의 음파 탐지사는 음악한 사람들을 선발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다음 천안함 피역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남서 2.5km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이 북한 소형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두동강에서 침몰했죠. 근데 지금도 북한은 자기들이 안 했다고 해요. 이때 우리 장병 46명이 전사되고 1명이 실종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민군 합동조사단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뭐 북한이 안 하고 다른 세력이 했다는데 믿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잠수함 작전의 효과라 이거죠.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작전 2010년도는 참 도발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2010년 11월 23일 오후에 북한군이 서해 북방 한계선 연평도에 170여 발의 포탄을 발사했죠.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 사망했고 19명이 부상당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군 K9 자주포 대응 사격을 했고 서해 5도 방어 태세가 강화되고 그때 이제 서북도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뭐 서북도서 사령부도 하나 생기고 그랬어요. 아무튼 이때부터 K9 자주포가 강조되기 시작했고 유명세를 떨쳤어요. 그다음에 이 DMZ 목함지리 도발 이때는 2015년 8월 4일 날 이루어졌는데 파주 비무장지대 남측 수색로에 배설된 목함지리 3발이 잇따라 폭발했어요. 그래서 수색하던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그때 국방부 조사로 북한 매설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할 정도로 남북 간이 긴장이 고조됐죠. 이때 거의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최근에는 2022년도 12월 26일 날 북한이 무인기 5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용산 일대를 다 휘젓고 다녔다. 엄청 시끄러웠어요. 우리가 막 격추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드론보 사령부도 생기고 우리가 북한의 무인기를 좌시하지만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막 레이저로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개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 GPS 전파기라는 수시로 있어요. 국방부에서 제대로 체크를 다 못했을 거예요. 하도 시도 때도 없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2010년 8월경부터 인천 국제공항 쪽으로 이렇게 겨냥해가지고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거 이런 거. 비행기가 항해 차고 내리면 큰일 나죠. 2024년도에는 무려 1,900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다 체크를 못했을 거예요. 아무튼 GPS 교란. 그다음에 전파 방해 이런 것들은 수시로 있고 때로는 이제 랜섬웨어 이제 어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수없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주로 이제 이런 공격할 때는 꼭 정치적인 노림수라고 이게 정권 교체할 때마다 예를 들면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하루 전에 뭐 순항미사일 금성 1호를 발사하든지 2008년 3월 28일 날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한 달 후에 서해에서 함대한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하고 2013년 2월 12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3일 전에 3차 핵실험 딱 취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도발을 했다고. 그다음 2017년 5월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나흘만부터 계속 이제 ICBM, IRBM 단거리, 중거리 뭐 이런 것들을 쏴대니까 하루를 거르지 않을 정도로 쏴댔단 말이죠. 북한이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딱 보고 뭐 미국의 대통령 침해한다든지 우리의 대통령 침해한다든지 이제 체크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거 한 발 미사일 발사하는 거 그다음에 국지 도발 이런 것 때문에 다 우리가 뭐 국론이 분열되고 하는 걸 즐겨왔다고 여태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강하게 대응하면 북한이 야 미제하고 이 남한이 쳐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서 막 대북 결속을 하는 거예요. 또 전군 전투 준비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권 교체 시기 이런 일을 이용해서 내부 단속도 하고 우리의 정권이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도구로서 대남 도발을 해왔습니다. 60년대, 80년대 이런 때는 거의 그냥 우리는 유엔사가 있잖아요, 유엔사. 그래서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가지고 전쟁을 방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발을 당하면 항상 유엔사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그러나 유엔사는 항상 우리를 계속 눌렀다고. 우리는 하지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천안함 사건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했어요. 평상시에 어떻게 이렇게 같은 민족의 어리를 쓸 수 있느냐. 이때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대응하자.
우리가 그동안 몇 단계로 나눠서 했어요, 대응을. 뭐 적을 보고 확실히 하고 뭐 경고사하고 그다음에 붙어서 또 대응하는 척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누는데 천안함 사건하고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사건 이때부터는 즉각 현장에서 즉각 조치해라. 이 교전 규칙이 바뀌었다고. 그다음에 이제 2010년 그 이전까지는 그 남북 관계가 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북한에서 이제 서해에서 출항해가지고 동해까지 하는 이런 상선들, 그 상선은 우리 내해 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북한이 굉장히 이득을 봤다고. 이런 게 있을 때 의사 조치를 해가지고 이제 너네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냥 해가지고 강력하게 여러 가지 제재를 해버렸다고. 그래서 이때부터 또 남북 관계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날 보면은 뭐 천안함 도발 그다음에 뭐 1.22 사태 수없이 이루어져 왔는데 근데 지금은 물리적인 도발 아니라 이제는 총력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국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이렇게 수행되는 것을 토탈 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제 제재는 상대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고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이버 공격, 특히 이런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핵심 기반 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은 군사적 영역을 넘어서 경제, 사이버, 인공지능, 인구, 그다음에 심지어는 외교와 교육까지 국가 운영 모든 분야에 동원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경제와 외교 측면에서 K방산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출도 하고 돈도 벌고 뭐 그다음에 우리 자주국방도 하고 이 우리 좋은 무기를 수출하면은 우리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방국들 우리한테 오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력도 커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걱정하는 것 중에 이 인구 절벽이잖아요. 인구 절벽. 정말 요즘에는 결혼도 늦어지고 그거 전 범세계적인 현상이라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인공지능, 로봇, 무인체계 이런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서 사람이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첨단 무기로 대체하는 이런 것들을 가속화시켜야 되고, 둘째는 병력 수는 줄더라도 숙련된 전문화 간부, 그러니까 옛날에 병들이 했는데 병들은 어느 정도면 제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급 인력들을 부사관들 이런 사람들이 해서 질적 수준을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 시스템 강화해야 돼요. 우리는 다 훈련을 받았잖아요. 훈련을. 용병 개념으로 이제 우리 예비군들도 화시라도 부르면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평상시에 해줘야 돼요. 그럼 예비군 훈련 가서 담배 피우고 놀다 오면 안 되고 이런 훈련을 해줘. 그다음에 첨단 무기는 다루기 힘들잖아요. 옛날하고 다 AI 기능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충실히 해서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저출산, 인구 절벽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강한 안보 역량을 유지해야지 우리가 뭐 세계적인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가면은 우리가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쟁은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 총력전의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교훈을 기억하고 현재 위협을 정확히 인식하며 미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은근시기 태스크포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안보, 국방, 방위산업 관련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 저희 지식과 그다음에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전달하고자 노력했는데 정말 과연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금 중단을 하겠지만은 일시 중단을 하겠지만은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뵐 수 있고 또 다른 방송에서 같은 카테고리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